북한은 16일 또다시 국방위 대변인의 중대 담화를 통해서 북미 당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북한을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중 정상회담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나왔던 북한의 대화 제의를 미국은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이겠죠. 이런 와중에 최근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이 또다시 터져나와 파문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재 혼란 상황에 빠져있는 중동의 시리아 정권에게 북한이 화학무기 개발을 1990년대부터 지원해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외교 소식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리아의 화학무기 기술자를 파견해서 화학작용제 합성 방법과 화학무기 투발용 탄두 제조 기술을 이전해왔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겉으로는 대화를 제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핵무기에 이어서 생화학 무기까지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그 의혹을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생화학전의 실험을 목격했던 목격자의 증언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생화학전과 대테러전의 수행 루트로서 땅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굴 루트, 이 가능성 또 함께 진단하겠습니다. 새로운 땅굴 의심지역 3곳을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북한, 시리아의 생화학무기 수출. 북한의 생화학무기 전력은 어느 수준일까?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형방사포 등 생화학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북한의 땅굴 침투를 통한 생화학 테러 전쟁. 핵과 로켓보다도 더 위협적이다. 유사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접수할 미국 특수부대를 한국에 배치. 북한의 생화학 테러 전쟁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국방 전문가 양욱 박사, 김소연 전 김일성 주치의와 함께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위력과 땅굴 침투를 통한 생화학 테러 전쟁 가능성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 생화학 무기는 너무나 값싸고 효과 좋은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공격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땅굴로 침투해 생화학 테러를 일으킨다면 핵이나 로켓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연 북한 생화학 무기는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또 땅굴 침투를 통한 파격적인 생화학 테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한민국 최고의 땅굴 전문가 김진철 목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방 전문가 양욱 박사 모셨고요. 생화학 생체 실험에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었던 목격자도 바로 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김일성 만수무강 연구소의 주치입니다. 자, 먼저 양욱 박사부터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지금 90년대부터 시리아에 생화학 무기 기술을 지금 수출했다, 이런 내용이 남았어요. 예.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북한은 이 화학전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국전쟁이 종전된 1954년부터 이미 화학전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1년에는 김일성이 화학화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총참모부내에 핵과 화학을 방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듭니다. 네. 하지만 70년대까지는 굉장히 방어적이었다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으로 돌아가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해외에 수출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가 어느 정도 될까를 한번 보면은 네. 적게는 5,000톤에서 많게는 1만 톤 이상의 화학무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생산량은 연간 5,000톤, 평시에는 연간 5,000톤이고 전시에는 1만 2,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화학무기 1,000톤 정도면은 대략 4천만 명을 몰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천만 명.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1만 톤을 북한이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4억 명을 그 사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0년대 중반부터 시리아에 이 북한이 화학무기 기술자를 파견해서 지금 이 화학작용제 합성 방법하고 예, 그리고 화학무기 투발용 이 탄두제조 기술을 지금 전수를 해왔다.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서의 그 정부군이 생화학무기를 지금 살포를 해서 예. 2년간 9만 명 정도가 지금 사살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화학 무기를 이전에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아사드 대통령의 아버지인 하페즈가 네. 1982년도에 반정부 시위를 진압을 하면서 그 시아나 수소 가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뭐 2만 명 정도 당시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특히 이제 그 북한과 시리아의 그 커넥션은 상당히 사실 오래됐습니다. 네. 이미 1970년대부터 교관들을 파견을 해서 이미 그 중동 전쟁 때 그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네. 지금 그 총참모장하고 있는 김격식도 1970년대 이미 시리아로 파견이 돼서 10년 이상 시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결국은 어떤 이런 커넥션이 지금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답 나눌 텐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문제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생화학무기라든지 북한의 테러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공할 만한 네. 놀랄 만한 그런 어떤 위협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방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북한이 계속 땅굴 맞습니다. 의심 지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땅굴 루트를 일부에서는 단거리 땅굴은 팔 수가 있어도 장거리 땅굴은 팔 수 없다. 뭐 이진삼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이라든지 네네. 뭐 여러분들이 뭐 국정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네네. 내지는 보수 일부 네네. 농객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히 그 조갑재 네. 그리고 우리 송영인 씨 네.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진산 씨 네. 이분들은 뭐 보수 지도자인데 이분들은 그 남굴사가 말하는 그 DMZ 밖에 있는 장거리 땅굴에 대해서 뭐 방송에 나와서 네. 없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국방부가 물, 버럭, 공기 문제를 북한이 처리 못하니까 네. 장거리 땅굴 없다는 그 논리를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보수의 지도자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장승리 시사 탱크에서 네. 4월 26일 그리고 5월 3일 날 13년 전에 그 김대중 정권이 묻었던 연청 땅굴에 대한 그 영상 네. 소위 말해서 높이가 2m, 폭이 3m 전형적인 이 그 아치형에 있는 땅굴을 네. 두 번이나 영속으로 실질적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9일 날 그 조갑재 그 회원 그 토론방에 네. 저 회원이에요. 조갑지닷컴. 예, 회원입니다. 그래서 조갑재 대표에게 그 연천 땅굴에 대한 영상을 한번 봐라. 네. 그게 후전선 DMZ에서 13km 지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거기에 올렸어요. 좀 보시라고. 장거리 땅굴이 있다. 좀 네. 보시라고. 예. 그리고 이제 6월 8일 날 그 땅굴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이 그 프로그램이 장승민이 시스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찬반 토론을 한번 하자. 네. 왜냐하면 남굴사는 분명히 장거리 땅굴이 있고 장거리 땅굴을 통해서 국방부가 말하는 안성문도 찾았고 네. 많은 물정을 찾았는데 조갑재 같은 분은 그 대한민국의 보수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장거리 땅굴이 어떤 그 논리에 대해서 여기 찬반 토론 남굴사 관계자하고 우리 그 조갑재 씨하고 뭐 송영인 씨, 뭐 우리 이진선 씨 나와서 왜 장거리 땅굴이 없느냐 네. 이 국민들에게 찬반 토론을 분명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이 땅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네네. 버마나 미얀마 같은 데도 땅굴 착공하는데 사실 기술자들을 보내서 땅굴을 파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부터 그 땅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였죠.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안보에 땅굴을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네네. 현대전은 재래식 무기전이라기보다는 네네. 우리 뭐 국방 전문가 계시지만은 테러전이나 생화학 무기전. 이제 북한이 만약 남한에게 그 강행을 한다면 그 루트가 어디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비행기 타고 내려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땅굴이라고 하는 비밀 루트가 0.1%의 방위를 네네. 사실 방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틈바구니와 틈새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연천 땅굴이 13km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천 땅굴에 대한 재절개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한민국의 지리학의 그 교수 네 분이 그 강원도 우경식 교수,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진원 교수, 그리고 서울시립대 이승훈 교수,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의 이병주 박사, 네. 이분들이 이건 전형적인 인공 땅굴이다. 네. 그 13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은 그 2000년 6.15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자연동굴이다. 조사도 안 하고 이걸 은폐를 해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이 방송을 통하여 그 국회 국방위에 그 김모모 국회의원이 정보 보좌관을 5월 6일 날 네. 저희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 합참에서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저기 확인쳐 왔습니다. 네. 저 그걸 보니까 연천 땅굴에 대해서 민간군 합동 탐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4번 했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진실 자체를 국방위 그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에게 보고받은 것은 우리 민간인 그 낭불사가 전혀 합동 작업을 안 했는데 인위적으로 4번 했다고 이 땅굴이 아니다. 이런 허위보세를 지금 국회에 놔들고 국방장관은 그거 보고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4번 탐사 작업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물론 실사 작업을? 예 낭불사를 배제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를 뭐 불러가지고 했겠죠. 네. 낭불사는 전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에 지금 현재 3대 땅굴 의심 지역이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잠깐 한번 보고 네네. 진행하죠. 네네. 화성 땅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땅굴 파다가 지금 땅굴 뭐 현장입니다. 땅굴 현장입니까? 현장. 네네. 어떻게 현장이 이렇게 큽니까? 자, 이 그 화성 땅굴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이 화성 땅굴이 1999년 10월 14일 날 요 지역에서 한 27km 지점에 송산면 지하리에서 그 당시 화성군청의 지하수 그 개발에 그 인허가증을 갖고 있는 최명대 씨가 네. 그 구경 8인치 시축이라면 저 한 번보다 더 큽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시추 작업을 쭉 하다가 지하 30m에서 빈 공간 3m를 찾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은 그 강산 지역도 아니고 폐강 지역도 아닌데 에어 컴프레서를 가지고 공기를 주입을 했는데 네. 5시간 이상 공기가 들어갔습니다. 5시간 이상. 그럼 그 안에 뭔가 구멍이 지금 결국 그 안에 이제 뭔가 혈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구멍이? 엄청난 터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 낭굴사에 제보를 했죠. 네. 제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예. 자, 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좀 국민들 알아야 됩니다. 네. 가서 체크하는 것이 여기 이제 다우징이에요. 다우징. 네. 나중에 들어보는 다우징 할 때 쓰는 이 도구입니다. 네. 자, 이 다우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 장점은 지하 공간을 100% 찾는다는 거예요. 네. 지하 밑에 공간은 100% 반응을 찾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네. 또 추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장점은 지하의 공간은 100% 찾아요. 네. 근데 여기 단점이 뭐냐면 깊이 측정이 굉장한 오차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깊이 측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다우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게 지금 멀미를 치는데 네.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 비저항 물리 탐사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과학적인 부분입니다. 전기 비저항 탐사. 물리 탐사. 네. 여기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의 제4땅굴을 찾을 때에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 탐사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탐사는 어떤 탐사법입니까? 요거는 이제 전기 주파수를 쏴가지고 그래서? 그 지하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에 관련된 이 탐사예요. 네. 요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지하수 업자를 불러가지고 그 주변에 그 땅굴이 발견된 그 깊이만큼 네. 계곡을 일일이 팝니다. 네. 수십 개를 파는 거예요. 예. 파가지고 일일이 거기 이 수중 노공기를 넣어가지고 네. 녹취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예예. 예. 그게 이제 딱 정리가 되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관계기관에 우리가 신고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럼 관계기관이 이제 그걸 가지고 현장에 와서 자기들의 우리 민간인처럼 뭐 지하수 땅굴 지구를 위해서 시추 작업도 안 하고 네. 현장을 쭉 이렇게 둘러보고 겉만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보고 이건 폐강 지역이니까 이게 자연동굴이다. 네. 폐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돌은 무슨 돌입니까? 자, 이 돌은 제가 이제 땅굴 현장에서 찾은 돌인데요. 네. 요 가기 전에 조갑재 씨와 송영민 씨와 김진철 목사의 차이가 뭐냐? 네. 저는 직접 땅굴 직무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탐사를 해가지고 직접 땅을 파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조갑재 씨는 땅을 안 파본 사람입니다. 예. 그 안 파본 사람의 논리하고 파서 직접 성과물을 건진 사람의 논리를 우리 국민은 어떤 논리를 믿어야 되냐 말이죠. 자, 이것은 제가 2003년에 네. 그 하성 땅굴 현장에서 보십시오. 이게 발견된 그 대표적인 역대적 돌인데 예. 이 부분은 보면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공된 그런 기계에서 가공된 모습을 자, 육안에 딱 깨끗하게 기계로 그렇습니다. 절삭된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 30m에서 네.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역대측에 사용하는 돌입니다. 네. 땅굴이 발견되면 그걸 흙으로 메꾸지 않고 돌로 역대측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사진을 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현장에 묻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2003년 10월 달에 현장 묻힐 때에 저들이 현장에 묻혔습니다. 네. 자, 이건 눈으로 봐도 저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네. 어? 기계로, 네, 기계로 절삭기로 잘 깍듯하게 깎은 돌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사람의 손에 그 가공된 돌이죠. 네, 자연석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물정 자체가 지금 국방부 시스템 조직에서는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네, 화성땅굴 현장에서 나온 거죠. 땅굴에서 지금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게 광산에서 뭐 광산 작업하다가 뭐 인조 돌로 이렇게 활용하다 이렇게 쓰다가 내버려진 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지 않겠어요? 왜냐면 화성 땅굴 현장은요, 그게 강산 지역이 아닙니다. 네, 강성 지역이 아니에요. 네, 강성 지역이 아닌데 이게 이런 돈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강성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화성 시청 가서 지금 공사했던 그 지역은 강성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 쇠파이프는 그리고 뭡니까? 이것도 이제 화성 땅굴 현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파이프 대리점 쪽에 많이 찾아가 봤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이게 이런 게 우리나라 아니랍니다. 아, 그래서 제가 철이 우리 게 아니라 예, 쇠파이프가. 그래서 내가 탈북자한테 딱 들이대니까 네. 목사님 이게 항해 제철소에서 이게 생산하는 일명 떡새라는 거예요. 떡새. 떡새. 뭐 떡새는 어떤 새를 그러니까 이제 떡새라고 우리나라 합니까? 거보다도 이게 좀 두껍고요. 네. 또 재질 자체가 좀 후진국 스타일의 이런. 아하. 그러니까 북한 항해 제철소에서 만드는 전형적인 쇠파이프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오, 무겁네요. 우리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완전히? 거예요. 이거 뭐 엮기 운동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무겁네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굴 현장에서 이게 네, 드러났으니까 뭐 그 안에서 작업할 때 뭐 이렇게 썼든지 뭐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 그 현장에서 이게 찾아진 겁니다, 이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하고 네, 전혀 네. 다른 그런 그 재질입니다, 이게. 예? 일반적인 자, 그 파이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이 생화무기 지원을 한다고 그럴 때, 예. 양 대표님, 예. 2009년 11월 북한은 이제 그 화생방 방호복 2만여 별을 시리아에 예. 그때 수출을 하다가 그리스의 그 피레하우스 예, 맞습니다. 항에서 예. 검문 검색에 적발이 돼가지고 압류를 당한 사실이 있죠. 예, 일본 예. 언론들이 다 이거 보도를 했는데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생방 방호복까지도 2만여 벌을 시리아에 수출을 할 정도라면 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미 그 어떤 화학 무기에 대한 네. 이미 무기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이 필요한 거겠죠. 결국은 화생방 전에 대한 이미 모든 준비들이 잘 끝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공격적인 무기로서의 어떤 상황 무기, 예. 살인가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방어하려면은 자신들이 또 구축하고 자신들이 그 갖췄었던 그 방호복을 써야만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그 공격적인 어떤 상황 무기로부터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자신들이 지원하는 정부군 쪽에 보내려고 그랬던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리아와 그 북한의 이 군사 협력의 관계는 사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네. 70년대부터 이런 어떤 군사 협력단을 보낸 것도 보낸 것이고 심지어는 전투에 같이 참가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KN-52 독사 미사일, 네. 고체 연료를 사용한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게 원래 러시아에서 시리아가 받은 건데 네. 이것을 북한이 지금 이제 자체로 만들고 있는데 이 샘플을 시리아에서 받아왔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무기 체계들, 소련이 직접 북한에게 주지 않았던 이런 무기 체계들을 네.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입수를 하고 그 샘플을 바탕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를 해서 자신들의 무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어떤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최근에 시리아 내전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군이 보이고 막 이렇게 드러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70년대부터 지금 시리아와 북한과의 이런저런 어떤 교류를 해온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또 지금 이제 이번에 한참 이제 뭐 교전이 있고 이제 정부간 교전이 있는데 네. 그 시리아 북부의 알레포 전장에서 네. 그 북한군 장교로 보이는 한 열 몇 명 정도의 남성들이 그 시리아 정군과 같이 목격됐다. 네. 라는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매체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과 시리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 목사님, 네네. 지금 현재 북한 대위 출신 그 신중철 씨가 2000년 6.15 이후에 현재 행방불명 상태에 빠졌는데 네네. 사실 그분이 기술해서 북한 땅굴에 대해서 가장 실체적인 어떤 경험을 진술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사라졌습니까? 자, 신중철 씨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될 겁니다. 네. 신중철 씨는 1983년 5월 7일 날 강원도 양구에서 기순을 했습니다. 기순해서 제보한 것이 바로 제4땅굴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한 그 4땅굴에 제보를 해가지고 네. 그 찾는데 공헌을 해서 육군의 특제가 되었어요. 특제가 돼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서 대령까지 달고 네. 1995년에 예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15일 평양선언 이후에 자기가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중국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13년 동안 그분의 그 생사에 대해서 오리문직입니다. 제가 왜 신중철 씨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신중철 씨가 와가지고 제4땅굴을 찾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그 후 23년 동안 한 개의 땅굴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은 물 문제, 번영 문제, 공기 문제를 처리 못한다. 이 삼박자론이 바로 신중철이가 넘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국방부나 하참에 완전히 그 논리가 뿌리가 딱 박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논리를 지금 보수 그 농객들이 조갑재 씨나 송영희 씨나 우리 이진상 전 육군 참모총장 같은 분도 그 논리에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중철 씨의 증언이 없었으면 우리는 땅굴을 찾지도 못했다? 아, 당연하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예측했는데 네네. 신중철 씨가 나와서 네네. 증언한 것으로 토대로 해서 우리가 드디어 땅굴을 찾게 됐다? 아, 그 맞습니다. 그러면 신중철 씨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신중철 씨 증언에 토대로 해가지고 땅굴을 찾았는데도 네네. 기존의 선입견대로 계속 그 사람 증언 없이는 땅굴 없다 이런 식으로 믿고 아직도 탐지 작업을 안 한다? 뭐 탐지 작업은 뭐 하는 걸로 있지만은 사실상 국방부의 합참의 논리는 후전선 DMZ 4km 이상은 네. 남측 땅굴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백서에는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얘기는 자꾸 16개는 지금 못 찾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16개가 2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깊이를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남군사 쪽에서는 DMZ 4km 밖에 13km 지점의 연천 땅굴 그 이상의 뭐 땅굴 주고가 많이 나고 이런 합성이 네. 이걸 국방부나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의 논리에 대해서 묵살하는 거죠. 네. 지금 묵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양과석에서는 땅굴을 통한 북한의 특수부대들의 특수 루트로서의 땅굴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유효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희가 보통 우리가 그 북한의 침투를 얘기할 때 보통 잠수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AN2 그 비행기로 침투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AN2기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피스아이라고 해서 조기 경보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지상을 아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체들은 전부 걸립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수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해안으로 침투하는 것도 뭐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안 초소에 보면은 이 열상 감지 장비들을 많이 해놔서 침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땅굴과 같은 수단은 사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수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뒤통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네. 특히 특수전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상대방이 생각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 특수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수부대들이 특히 이제 화학 무기보다는 생물학 무기가 훨씬 더 이 어떤 운반에는 더 적합합니다. 네. 이런 거를 들고 와서 살포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서 뭐 이런 땅굴 루트를 통해서 생화학전이라든지 대테러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설마주의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설마 하다가 6.25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설마라는 것은 국방에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진철 목사님. 네. 지금 이 서울 경기 지역 땅굴 의심 지역 첫 번째 가운데 세 군데 가운데서 첫 번째를 공개했는데, 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연천 땅굴은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네네.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부나 이런 데서는 관심을 안 갖고 네, 있습니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네. 시민이 이 현장에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가지고 13년 전에 이 땅굴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그 땅굴이다. 그리고 이 땅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지역이 가뭄이 오면 지하수가 가장 빨리 마르는 지역이었어요. 네. 연천군 100강면 9mm 이 지역이. 그런데 땅굴 작업 이후에 지하수 가뭄이 해갈이 됐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땅굴이 발견됐을 때 북한이 500m의 그 거리에 있는 임진강물을 터뜨려가지고 물로 채워졌기 때문에 네. 지금도 현장 가도 돌을 던지면 물이 풍덩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 자체. 네. 실제 진실이요. 그리고 연천 땅굴의 재료가 뭐냐면 포금입니다. 포금. 네. 자, 722번지가 뭐냐면 이승환 씨의 집 주소인데 네. 이승환 씨가 그 시골에서 집을 잘 지었어요. 그 지하에서 포금이 때문에 집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이 금이 가고 네. 창틀이 틀리고 물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 집 밑으로 지금 폭음이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예. 진동을 하면서 터져서 네, 집이 금이 가기 시작. 집이 금이 갔다 이거죠. 네, 그것이 이제 첫 제보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국방일보 4월 29일 신문에 보면 네. 제2 땅굴을 찰 때도 폭염에 의해서 찾는데 16개월 걸렸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기사에 보면. 예. 자, 그러면 이걸 제보를 해가지고 자신의 집 마당을 땅굴 현장으로 내주었습니다. 이승환 씨가. 네. 거기에서 46m의 국방부가 그토록 원하는 아치형이 있는 높이가 2m, 네. 폭이 3m, 완전 인공 땅굴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의 교수가 인정을 했고, 네. 그런데 국방부는 한 번도 민당군 그 진실적 탐사를 안 했는데 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거는 땅굴이 아니고 그 자연동굴이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은폐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김진철 목사를 재해놓고 다른 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탐사 작업 현장 실찰한 것 아닐까요? 예, 그거는 뭐 자기들이 그 가장 잘 써먹는 네. 자기의 우호적인 인사들을 잘 써먹는 그런 방법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현지 실찰을 한번 한 거군요. 네, 한 건데 우리 차례 남굴사가 저는 안 했다는 했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남굴사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네. 남굴사와 같이 하는 이유는 그 진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인공 땅굴이니까. 네. 그런데 그 교수들은 그러면 거기 가서 같이 현지 실찰하셨던 분들은 아 이거 인공 아니네? 아니 그분이 인공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의 그럼 그 대응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는 인정을 했지만 그 당시 정치 지형이 김대중 정권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냥 자연동굴로 그렇게 은폐해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내 교수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그러죠. 네. 자연동굴이다. 그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재제기를 해야죠. 남굴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IAEA라든지 여러 가지 NPT라든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규제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생화학 무기는 이제 그 조약을 저희가 통해서 네. 1997년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근데 문제는 북한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하.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예. 또 특히 지금 우리가 핵이라는 문제에 너무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 생화학 무기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그 예전의 자료를 보면은 그 2002년 10월 그 4일에 그 미국의 그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네. 그 북한의 강성주 외무 제1부상을 만난 자리에서 핵 개발을 시인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핵 개발을 시인을 한 것에 더해서 우리는 사실 핵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화학 무기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일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네.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야지 이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생화학 무기는 이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핵보다도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제조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더 파괴적이고 위협적이고 폭발적인 그런 어떤 그 살해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양 박사께서 핵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저도 핵을 가지고 있다. 예. 상호 확증 보복 능력이 있고 예. 확증 파괴 능력이 예.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보복당할까봐 선제 공격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나도 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리면은 너 죽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예. 근데 생화학 무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저희는 이미 그 조약에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만 공격이 있을 때 예. 이것을 방어하는 쪽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네. 이 경기도 3대 땅굴 의심 지역 가운데서 마지막 지역 한 군데를 더 마저 보겠습니다. 네네. 묵현리 땅굴. 예. 여태까지 땅굴이 묵혀 있었습니까? 여기는 무슨 묵현리 땅굴입니까? 여기 또? 경기도 네. 남양주 하도 묵현리. 예. 여기 이제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2월 중순까지 얼문의 폭염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발견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문의 폭염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얼문의 폭염이 나기 전에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땅굴 그 탐사가가 이종찬 신부입니다. 네. 여기 땅굴 탐사 34총 정리가 2008년에 책이 출판이 됐어요. 여기 17호 중에 6호에 보면 이미 이 지역에 네. 땅굴이 들어갔다고 2008년에 이종찬 신부가 이미 이걸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묵현리 주민 네네. 그 땅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 네네. 피력한 목소리가 담겨진 테이블 저희들이 구입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양주 땅굴 의혹을 뒷받침해 줄 만한 주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에 왜 공사 잘하는데 어디 뭐 바오 같은 거 큰 거 쪼개려면 뭐 다이나마이트 터치잖아요. 그런 소리가 갑자기 어디서 그냥 꽝 하더니 또 꽝 했더니 거기 그러고 났더라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남포 터지는 소리라고 나는 생각해. 그 새 잡는 초 있잖아요. 엽사도 있었는데 그 소리도 아니고. 어머 총소리야. 이거 총소리 모르겠어요. 자, 목소리 증언이 나왔어요. 네네. 총소리를 모르겠냐 우리가. 네네. 저 소리 실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저번 2011년 2월 초에 제가 가서 지역 주민 100명과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공개한 거죠, 저게. 네. 자, 강제기관의 그 폭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천마산에서 얼음 떨어지는 소리다. 그리고 고장난 보일러 소리다. 그리고 엽총 소리다. 여기 정리 많은 것처럼 초기에는 엄청난 폭염의 소리가 땅속 밑에서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다이아마트 소리를 남부 소리라고 해요. 분명히 지역 주민들은 땅 밑에서 엄청난 다이아마트 소리를 들었는데 네. 집안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리고 창틀이 흔들리고 근데 감기기관은 고장난 보일러 소리다. 그리고 엽총 소리다. 얼음 깨지는 소리다. 자, 그래서 우리 남물사에서 2월 15일 날 그 지역에 공동 탐사를 하자. 이종찬 씨와 같이 탐사를 해가지고 공동 탐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 탐사를 제의를 했습니다. 청마 초등학교에.